김현정의 뉴스 쇼.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대북 특사보다 더 큰 파장의 뉴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미처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야말로 폭탄급 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젯밤 안희정 충남지사의 현직 비서가 TV에 출연해서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폭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지사에 대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 어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요. 안 지사도 새벽에 SNS를 통해서 사실상 성폭력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어제 TV에 출연한 김지은 씨는 자신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죠.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투 운동, 철옹성 같던 정치권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는 대변혁의 시작이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2부에서 이 문제 다루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훈 기자. 네. 예. 첫 번째 포인트를 저는 당연히 대북 특사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밤사이에 들어온 더 큰 뉴스부터 가야겠어요. 안희정의 미투 쇼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게 비서의 폭로 내용이죠. 네, 안 지사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어요. 예. 그 가해자가 안희정 충남지사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성폭행 당하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본인으로서는 거부 의사를 최대한 표현했지만 지사 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 말에도 안 지사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다시 성폭행을 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네요. 사실 어제 오전에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청 직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미투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해서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습니다. 네. 한 지사는 일단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서 김지은 씨에게 죄송하다 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어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고 또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입장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지 절대 성폭행은 아니다였는데 네. 오늘 새벽 안 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다 그렇게. 수긍하는 이런 걸 이제 내놓은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김지은 씨는 오늘 중 변호인단을 꾸려서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시작된 미투 열풍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 어제 그 회의에도 참여했고요. 지금 이 젠더폭력 대책위 TF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2부에 초대를 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일단 가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사단이 어제 북한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요.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4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전 7시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들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실망스럽지 않다. 네. 북한 매체도 오늘 새벽 이를 보도를 했거든요. 예. 남북 순회 상봉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북한은 만족할 합의. 만한 합의였다. 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어쨌든 특사단은 오늘 오후 돌아와서요. 미국도 찾아서 남북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요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4시간 동안 만났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북한 전문가죠. 홍익표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하나만 더 보죠. 네, 또다시 구속 기로에선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 해서 구속됐다가 네. 풀려났잖아요. 이게 지난해 11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거든요. 예, 근데 예. 검찰이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축소되도록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인데요. 김 전 장관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그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 구속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포인트 보죠.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의 어젯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습니다.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모두 4시간 12분입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조금 전 7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어요, 지금. 예, 사실은 브리핑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짧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발한 대북 특사단 오후 3시쯤 평양에 도착했고요. 그 후로 불과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만났고 4시간여 동안 회동과 만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브리핑은 이게 답니다만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 측 입장은 우리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남북 순회상봉. 그러니까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북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겠느냐, 뭐 네. 안 만나줄 거야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걸요. 지금 보면은 이거 상당히 환대받은 거 맞죠? 뭐 환대라기 표현보다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회담이 잘 진행됐다 봅니다. 즉 김정일 시대하고 다르게 예.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외교 행태를 보면 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선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뉘앙스가 근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북한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네. 이건 우리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표현 자체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내용도 짧은 것도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이제 무슨 장관회담이나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대규모 방북단이 가면서요. 예. 통신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기자들도 같이 기자가 가죠. 하고요. 예. 통신시설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팩스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을 하는데 예.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국 기자도 없고 그다음에 통신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팩스로만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주 내밀한 내용들, 내밀한 어떤 중요한 합의 사항을 팩스로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지금 굉장히 어떤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팩스를 보냈고 예. 중요한 거는 현재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팩스 안에 합의가 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걸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팩스에 적었을까 이 부분인데 먼저 우리 특사단은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달 내용이 될 텐데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다든지 혹은 예. 핵 동결 수준의 제안까지 그 친서 안에 담겨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뭐 추측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핵화의 뭐 수순이나 예.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왔을 때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예. 대통령의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이 중요성, 그다음에 비핵화를 넘어서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죠. 예, 그 문제를 좀 더 높은 의제를 비핵화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답은 어땠을까? 사실은 비핵화 얘기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북한이 그동안 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특히 비핵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북한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문제인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이번에 그 특사단에서의 내용이나 또는 향후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에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논의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네네. 하는 것은?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그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 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였는데. 예. 그러나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정도까지는? 비핵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즉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안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게.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제재 해제,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등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돼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높은 급의 대화, 즉 이 실무적인 장관급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대화까지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고 잘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정도 얘기했을 거고 그거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된 것이다. 다 된 거라고 얘기한 걸 거다란 말씀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 보따리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럼 미국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도 받아들일 거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탐색적 대화, 비핵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탐색적 대화입니다.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는 거죠. 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북미 대화라고 할 때는 비핵화를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대화인데 비핵화 대화. 북한이 비핵화의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논의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사실상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미국도 받아들일 거다. 네. 7차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실험 중단할 테니 4월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한미도 요 정도도 얘기가 됐을까요? 덧붙여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한미 양국 간의 또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과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있었고 이후에 그 문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놓고 어떤 결정이 비핵화에 유리할 거냐, 한반도 네. 평화 안정에 유리하냐를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북 특사보다 더 큰 뉴스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어제 저녁 무렵에 조금 방송되기 얼마 전에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예. 언론계 쫙 소식이 퍼졌잖아요.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취자들도 지금 충격받으신 게 박병준님 황당합니다. 주홍규님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립니다. 김명은님 안타깝습니다. 전선희님 실망입니다. 뭐 의견들이 좀 쭉쭉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 했을지, 그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 측에서 성폭행 아니다. 네. 합의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화관이었다 하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또 새벽 화관이었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합의하였다. 마치 그러니까 비밀 연애 같은 거였다. 이런 법률적으로 이제 거였는데 화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새벽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당에서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2부에서 얘기 좀 나눠보고요.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는 이건희 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삼성. 예, 어제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전에 개설한 계좌가 27개에 총 61억 8천만 원이 그 계좌에 들어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이건희 차명 계좌에서 61억 원 찾아낸 금융당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61억 원을 찾아낸 건데 네.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얼마나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30억 9천만 원입니다. 아하.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게 2008년 삼성 특검 때잖아요. 그렇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10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법제화가 된 거는 1997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19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조성된 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이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 결국 금융당국은 61억 8천만 원의 50%인 30억 9천만 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뭐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뭐 이 이상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만이거든요. 25년 만에 찾아냈는데 30억. 찾아낸 건 61억 원. 이건희 회장인데. 이렇다 보니까 야 허탈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쥐꼬리 아니 쥐털만큼도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특검 때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몇 개 찾았죠? 1,500개를 찾았어요. 1,500개. 그러니까 자진 신고한 계좌까지 합하면 이제 1,500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찾아낸 당시 특검이 찾아낸 계좌는 1,3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던 재산이 당시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네. 10년 전 기준으로. 예. 이 중에 2조 3천억 원은 주식 증서 형태로 개인 금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일단 2조 3천억은 빼고요. 네. 나머지 2조 1,646억 원이 과세 대상인 차명재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조 1,000억 원의 차명재산을 숨겨놓고 과징금은 30억 9천만 원을 낸다. 나머지 돈은 다 빼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61억 원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까지 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총 합하면 한 200억 원 수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2조 원의 100분의 1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수준.
이쯤 되면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 인식이 사회에 퍼질 수 있고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는 장사네. 이런 얘기. 이 남는 장사 내고 나서도 정도가 아니죠. 남는 장사네. 이렇게 숨길 수 있고 이 정도 세금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건희 회장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면 다 사람들이 불법 저지르는 거죠. 예, 쥐꼬리, 쥐털만큼도 그들에겐 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인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쥐털도 제대로 못 뽑고 끝날 수 있다입니다. 그나마도요. 네. 그러니까 차명재산 61억 원 찾아내면 뭐합니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허.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과징금이나 세금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찾아갈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예금이나 적금 찾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서 돈을 찾을 때 보면 이자가 붙어서 뭐 예를 들어서 110만 원 정도가 됐다고 치죠. 예. 그러면은 은행에서 아예 세금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되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적금 뽑을 때 생각해 보면 세금 네. 공제하고 줘요. 우리가 가서 내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산을 실명 전환해서 돈을 찾아갔잖아요. 예. 그럴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난 나머지 돈을 돌려줬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돈 다 빼갔잖아요. 이미 계좌 자체가 사라진 상태. 계좌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실물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증권사한테 너희들이 걷어야 될 세금 안 걷었으니까 세금 내놔. 대신 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금융당국이 은행한테 얘기를 하고 은행이 그럼 이건희 회장한테 우리가 대신 당신 거 냈으니까 되돌려줘 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복잡하군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죠. 애초부터 법에 허점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드러났을 때 계좌에 돈 남아 있을 때, 돈 찾아가지 않았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했어야 되죠.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예, 예. 그럼 2008년도에 만약에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더라면 지금보다 10년치가 더 앞서서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세금을 과세를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가 30억 원만 추징해도 되도록 줄어들 때까지 봐준 건 아니냐. 이런 눈 얘기를 질끈 감아준 거죠 사실은. 지금 청취자 오호규님 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세요. 이렇게 생각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서민들 만기 적금에다가도 돈 따박따박 세금 붙이면서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세 번째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러나 삼성은 느긋하다입니다. 느긋해요? 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뭐 이건희 회장 자신이겠죠.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불명.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아하. 사회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세금 제가 철저히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요. 이게 10년 동안 차명재산 논란을 질질 끌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번 기회에 30억 내고 그냥 손 탁 털면 돼요. 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느긋한 건 금융당국이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반응이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예. 그런데 차명재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퇴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하. 그 자리 떠난 사람들한테 당신 책임지시오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 차명계좌. 속만 터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차명계좌 감사 결과 발표는 났지만 국민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젯밤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정무비서의 폭로.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뭔지, 어떻게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의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입니다. 남인순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마련이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젯밤에 이 두 패널 중에 한 분이 하한가를 바꿨다 그럽니다. 예, 이유가 있었겠죠. 상한가 하한가 체크를 해보고 오늘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인사 좀 나눠보시죠. 그 전에 첫 순서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또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GM 사태 있죠. 게다가 청년들 일자리 문제 심각하죠. 또 뭐 재건축 부동산 얘기까지 참 물어야 할 질문 산더미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부지런히 물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질문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경제 이슈는 언제나 뜨겁습니다만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이분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초대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죠. 김동연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열흘 지나면 취임 9개월이시라고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정신 없으셨죠? 이제 뭐 바쁘게 지내는데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뭐 애쓰고 있습니다만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9개월 동안 꼽아보라면 어느 때를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뭐 예산 통과할 때도 그랬겠지만은 작년 가을에 뭐 여러 가지 그 대외 변수로 좀 우리 경제의 그 위험 요인을 작용했을 적에 그런 문제 해결하는 문제들 뭐 한중 통화 수합이라든지 또 그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삶의 질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좀 더 나았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경기 지표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3%대 예상하고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랄까요? 이것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라든지 고용 또 주식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그 체감 경기와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가계 실질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9분기 만에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지난 취임 이후에 가장 지금 좋아하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소득 1분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제일 어려우신 하위 20% 계층이죠. 그분들의 지금 그 소득 증가율이 지금 지난 1분위가 지금 10%를 넘었어요. 이게 작년 1, 4분기까지는 절대히 감소하고 있던 숫자거든요. 요거는 면에서 조금 좋은 사인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우리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또 국제 통화 정책의 이제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저희가 그 리스크 요인을 생각하고 있어서 잘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질문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미국이 철강 관세를 시작으로 해서 보호무역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예고하면서 중국하고 EU에서는 그럼 우리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 도입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지금 예고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는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FTA 이제 제협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제 장관회의도 이제 그 소주를 했습니다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협상 이런 거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와 협상을 잘해서 아직 지금 사인은 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협의와 협상을 잘해서 지금 25% 관세를 없던 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예단하긴 어렵지만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미국 정부 여러 가지 그 추이를 봤을 적에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요. 네. 지금 특수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걷어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네. 사실은 협상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물밑 뭐 접촉 같은 걸 통해서 노력을 하면 이 특수 동맹국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 뭐 가능성은 제가 예상에는 그 조금 성급한 것 같지만 정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또 미국을 가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요를 통해서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 또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미 의회라든지 주정부 또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경제 단체나 이익 단체들하고 쭉 지금 소위 아웃리치를 하고 있어서 예. 노력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하순에 이제 그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이제 미국 재무장관랑도 만날 계획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조금 차분하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단체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변수가 있을 때에 저희가 이 수출이나 투자 인력 교류의 그 다변화라든지 또 우리 내부의 그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좀 병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어저께 장관에서 나눴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네네. 노력은 해보겠다. 뭐 걷어들이는 것, 없던 정책으로 하는 것까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협상해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EU처럼 아예 강경 대응. 그럼 우리도 뭐 이거를 상호 호혜법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관세 폭탄 주면 우리도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 폭탄 내리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적으로 봤을 적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선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우선은 선 단계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시작을 해서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히 좀 봐주시죠. 예,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이슈로 좀 들어와 보죠. 네네, 그렇죠.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네네.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부총리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셨어요. 예. 모든 정책적 수단, 특단의 대책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 실업 문제가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죠.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동시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이 체감 실업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지금 4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중소기업 쪽에 이제 미스매칭과 관련된 것들이 한 20만 개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푸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창업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통계를 보면 한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고용되는 인원이 2명에서 3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9만 8천 개 기업이 생겼는데 금년에 한 12만 개 이상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제 쪽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 국제 쪽 진출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취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래서 이 국제 쪽에 여러 가지 일자리나 또는 긴 인턴이나 또는 봉사 문제들 포함한 국제 쪽에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역시 일자리가 지금 기업 쪽 특히 이 서비스 중에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 분야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서비스 쪽에 대한 규제 개혁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들 크게 4가지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금융, 또 제도와 규제 이런 것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조합들을 추진해서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각적인 제안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청년의 직접 지원을 통해서 효과성, 체감성을 제고하겠다. 직접 지원이란 단어 딱 이 한 줄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서울시의 청년 수당, 성남시의 청년 배당 이런 것처럼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예. 그 정부가 이제 이와 같은 청년들 고용과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상당히 많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됩니다만 것들이 보면은 그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최저임금 하면서 제가 일자리 안전자금도 지원하지만은 그 예를 들면 그 월 한 14만 원 정도를 사업주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에게 그 사업주가 아닌 그런 청년들이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의 지원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다만 이것은 그 제가 일자리 연결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 그 미스매칭 하는 쪽에 뭐 취업이 된다든지. 예, 이거 조건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또 창업을 한다든지. 예.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지원하는 걸 다들 이제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그렇지만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제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면은 청년 창업하면은 저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70% 세금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직접 이 일자리에 뛰어든 또는 창업을 한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화될 수 있다면 뭐 지금도 그런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직접 그렇습니다. 지원의 방식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충분해요? 직접 지원이라는 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접 지원이 이제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세제 혜택을 바로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을 거고요. 재정 측면에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나 작년도 이 추경을 하면서 한 예산들이 있어서 집행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 기자 간담회에서 그럼 금년에 뭐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길래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도 고려하면서 일자리 추경이 되겠죠. 한다면 그러네요. 청년들을 위한 추경 이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직접 지원 이런 방식 특단의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항상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이런 얘기 나오면 포퓰리즘 얘기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새로운 그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이제 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여러 가지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 지역에서도 이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 일자리나 이런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뭐 추경하겠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뭐 꼭 필요하다면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포퓰리즘이나 또는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적인 이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청취자 질문도 있고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한국 GM 문제. 직간접 관련자만 30만 명. GM은 정부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국서 철수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일단 우리 측 입장은 일단 실사 받아라. 당신들이 구조조정 해가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도울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부총님 입장은 어느 쪽이십니까? 도와서라도 어쨌든 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갈 테면 가랍니까? 이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전했는데요. 그 세 가지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대주주의 책임 역할. 대주주의 역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꼭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게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사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이것을 위해서 재무 실사를 할 것이고 경영 상황을 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입장을 정하겠다라고 분명히 원칙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GM 쪽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실사의 기반을 두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GM은 실사를 좀 서둘러 해달라. 그리고 빨리 좀 끝내달라 이건데 우리 정부는 현미경 실사하겠다. 한 3, 4개월 동안 하겠다. 이게 지금 조율이 안 되면서 실사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네. 현미경 실사라는 방침에는 변함없습니까? 지금 실사에는 어쩌나 합의를 봤는데 이제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양측이 조율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뭐 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 양측 말이 다 일리가 있죠. 그 한국 지역은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좀 뭔가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그 대주주인 이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으니까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양측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선에서 서로 그 합의를 볼 수 있고 바로 좀 실사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갈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바로 좀 들어가야죠. 예. 들어가야죠. 질문 보겠습니다. 청취자 질문. 네. 부동산 얘기인데요. 부동산 전문가 김연아 의원.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 올릴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올리는 문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이거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도 없는데 너무 이제 앞서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는, 작년에 이제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내면서, 지금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서울 지역 과일 양상도 일부 완화가 되고, 물론 그 강남 외에 이제 이 차 선호 지역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 요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작년 그 가을 이후에 저희가 그 세 가지 원칙,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 그 다음에 맞춤형 대책을 펴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제가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4월부터는 이제 주택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DSR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도 인상을 하는 겁니까? 보유세는 저희가 역시 오늘 유난히 세 가지 원칙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유세 그 개편 문제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그다음에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어떤 조화라고 할까 하는 조세 정책적 측면, 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고요. 그냥 그 정도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세 가지 놓고 검토하겠다. 예, 세 가지가 이제 제가 고려 요인인데, 이달에 이제 재정개혁 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국민들 이제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 의견도 좀 수렴을 좀 하고 이 조세 측에서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또 아주 투명하게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이 정책이 더 올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쪽이세요?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부동산 쪽에 워낙 전문가시고 워낙 전문가시죠. 아주 저도 의원 되기 전부터 존경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라서 제가 충분히 그분 의견을 잘 듣고 제가 감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특정 지역 집값에 정부가 아주 몰두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말씀드린 아까 이 부동산에 대한 세 가지 투기 수요 억제나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맞춤형 대책 원칙까지 정부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정책들이 특정하게 강남이라고 제가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특정 지역에 이 부동산 값을 올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특정 지역만 제가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보유세 문제만 하더라도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지역만 타겟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균형 잡히가 보겠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보겠다. 김연아 의원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논리나 과정에 대한 설명에 나는 김 의원도 워낙 전문가시고 제가 늘 존중하면서 같이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쉬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경제 얘기가. 지금도 막 질문 쏟아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총리님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정치권에 불어닥친 미투의 바람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죠. 안희정 충남지사가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현재 안 지사의 정무비서죠. 김지은 씨가 어젯밤 JTBC 뉴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해왔다.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김지은 씨의 어젯밤 인터뷰를 잠깐 일부분 들어보시죠. 저한테 안희정 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희정 지사였고 지사님이랑 합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랑 지사님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늘 지사님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한테 했던 말 비밀 텔레그램들이 있어요. 미안하다, 개념치 마라, 잊어라, 다 잊어라. 그냥 아름다운 스위스와 러시아에서의 풍경만 기억해라.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지사의 수행비서로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작년 7월이었고 그 후에 정무비서가 됐다. 외국 출장을 갔을 때 주로 이루어졌고 이게 4차례 반복됐다. 그 행동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지 이건 절대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안 지사가 SNS를 통해서 모두 다 내 잘못이다.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폭로가 나온 직후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출당과 제명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이죠. 남인순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남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 의원님도 어젯밤에 처음 하셨어요. 이 소식 들으셨어요? 예, 저도 그 TV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뭘 소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도저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사실은 분노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정말 현 도지사이고 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러한 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까 너무 정말 저는 분노스러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선 이해할 수 없다.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와요. 네. 물론 지사와 수행비서 또는 정무비서 이런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성인이 수차례 성관계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한 번도 노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도 하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게 정말 성폭행이 맞는가? 혹시 정말로 안희정 지사의 착각처럼 비밀 연애로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뭐 합의하에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지금 여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피해자 얘기를 잘 들어보면 노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법에서도 보면 업무상 어떤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습니다. 형법에. 그다음에 이제 성폭력 특별법도 업무나 고용 등 그밖의 관계로 있어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 추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를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려고 하는 기존의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어떤 잘못된 시각. 이번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잘못됐다. 피해자가 그 목소리를 들여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이 이렇게 묻어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위계와 위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가 아니었는가. 그 특수한 관계에서 과연 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이 상황, 정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지은 씨의 어젯밤 폭로 이후에 정말 직후예요. 바로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더라고요. 긴급회의. 네네. 그리고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제명, 출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결정 난 겁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소집이 됐어요? 이 상황은 워낙 엄중한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그 미투 운동이 있었고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취해온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젠더폭력 대책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엄중하게 엄격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주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안희정 지사 당사자 소명도 좀 들어보셨어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입니다. 통해서 오늘 새벽. 통해서 본인 입장이 사실은 나왔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죠. 이건 명백한 범죄죠.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남 의원님. 이 네. SNS를 못 보신 분이 많아서 제가 짧으니까 그냥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죄송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것이 합의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입장 발표가 마뜩진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죄송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진정한 또 직접적인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피해자의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현행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다. 네네. 그래서 이건 그냥 어리석은 행동이고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수사가 만약에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다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용서를 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용서를 구할 단계가 용서라고 아니라 하는 수사받을 단계다. 네네 그렇죠. 네. 남인순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제가 느껴질 정도로 현직 도지사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고 실제로 지난 대선의 경선에 출마를 했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 맞죠? 그렇죠. 당장 지방선거에도 영향 줄 거다 뭐 이런 관측 나오던데 어떻게들 당에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이제 논의를 하게 된 건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국민 같이 상처를 받아서 국민들께 이제 사과하는 얘기를 추미애 대표가 하신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젠더 폭력 대책, 그 특별한 그 TFT의 위상을 좀 당내 위원회 위상으로 좀 바꿔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해왔었는데 이제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권에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어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더 폭력 대책 TF는 이미 있어요. 근데 이 TF를 위원회격으로 승격시켜서 그냥 벌어지는 일에 대한 대안 마련 정도가 아니라 진상조사도 좀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하실 생각이란 말씀이죠? 뭐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를 아침에 긴급 할 예정인데요. 일단 뭐 제 생각은 그 보좌진이나 당직자나 어쨌든 이런 대상에서 그 피해 사실이 혹시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 같은 것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안희정 지사가 주변 인물 도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라든지 이렇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아니 그건 이제 저희 당내적으로도 그렇고 뭐 보좌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왜냐면 피해 사실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사의 특수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해도 어쨌든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갖고 전수조사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주변에 대한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 이런 데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전수조사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는데 어제 김지은 씨가 끝에 그랬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싶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럼 안 지사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한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건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보라든지 혹시 좀 밤사이에 뭔가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제보를 저희가 받으려면 그 제보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제보를 해서 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응 기구를 이제 갖추게 된 거죠. 그동안은 당에다가 제보를 하려면 뭐 윤리심판원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에서 이거를 처리를 했었는데 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갖추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안희정 지사 건은 물론이고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겠어요. 뭐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 TF 위원장입니다.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죠.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제가 더 정성껏 소개하겠습니다.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허성무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지원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왜 더 정성껏 소개했는지 아시죠? 오늘 두 분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뉴스닥. 네. 일단 뒤에 우리가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네. 마지막 소감, 그동안 우리 뉴스쇼 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짧게 하고 인사 한마디 하고 가시죠. 예, 다른 방송은 대개 이제 주제가 이미 나오면은 그 주제에 맞춰서 말만 하면 되는데 예. 이 방송은 주제를 우리가 정해야 돼가지고 예. 항상 그 고민과 스트레스가 좀 있었다. 아, 무슨 마지막 인사가 이래요.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나 이제 가장 좀 보람되고 예, 이제 이렇게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방송이었고 그럼요. 1년 딱 만 1년 2개월인데요. 예. 너무나 애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응원 많이 받으셨어요. 예. 훈훈한 마무리. 이준석 위원장님.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상한가 하한가 정할 때 이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정한 사람들 얼굴. 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언급했던 인사들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저한테 연락 와서 항의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부담스러운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용감하게도 그래도 서 소장님 제가 한 1년 동안 사회에 진짜 저명 인사들을 언급 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최다 언급자인 뭐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에게는 하한가 최다 기록자.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슈화가 너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언급했던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적인 감정 아니었고 객관적으로 평론했다는 거. 이거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두 분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은 더 정성스럽게 우리가 뽑아보죠. 하한가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을 꼽았습니다.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뭐 다른 인물을 골랐다가 어제 저녁에 급히 바꾸셨어요. 안희정 충남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안희정 충남지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청취자 김양성님.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상장 폐지 아닌가요? 이렇게 주셨어요, 문자를. 사실 정치인의 정치적 제기라는 거는 워낙 그것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를 지금 100일 딱 앞두고 나서 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선거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더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누가 봐도 안희정 지사는 지난 경선의 성적만 보더라도 가장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였거든요. 물론이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언론 보도가 있은 지 1시간여 만에 이제 제명 조치를 출당 결정. 이게 굉장히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그 제기된 의혹 당사자의 소명까지는 이제 들어보는 절차가 보통 있는데 물론 이번에도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밟긴 하겠지만은 선언적으로 이제 언론에 발표한 게 뭐냐면 제명 및 출장 조치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윤당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건 처음 알 수 있겠고요. 얼마나 심각하게 보면 그렇게. 둘째는 다른 미투 사건과 좀 다르게 뭐냐면은 굉장히 근접한 시점, 한 일주일 전까지도 그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애초 나올 때부터 보통 이제 미투 사건의 보통 해명이 뭐냐면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전격적으로 처리된 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뭐 선거나 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가 뭐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당도 뭐 이렇게 감사하거나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는 뭐 어떤 그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새벽 무렵에 뭐 지사직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데요. 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맨 처음 해명을 뭐 비서실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 비서실도 뭐 지사하고 논 없이 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합의하에 성관계였다.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지사직 사퇴와 뭐 정계 은퇴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너무나 당연한 수순. 그럼 아까 청취자 한 분이 이거 상장 폐지될 정도 아니냐라는 것에 동의하세요? 정치인으로서 상장 폐지. 폐지죠. 폐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충남도민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까지 나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게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본인만 폐지입니까?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 아직도 사실은 상당히 남았는데 아까 이준석 위원장은 줄 거다. 허 소장님은 냉정히 어떻게 보세요?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적극 지지층이 있고 또는 소극적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소극적 지지층 중에서는 일부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들이 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개인의 일이긴 하지만 그가 소속됐던 당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흐려지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당에서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하지만 이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해서 그 뭐 흔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뽑을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 그러니까 민주당에 표를 줄까 말까 망설이던 사람들이나 이제 뭐 저쪽으로 주고 싶은데 딱히 또 저쪽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한테 민주당을 뽑지 않아도 될 명분 같은 걸 그렇죠. 제공한 거다. 핑계가 생기는 거죠. 심리적 핑계가 생겼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 표가 떠날 거다. 이 전략이 또 하나 흔들리는 게 뭐냐면요. 보통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과 차기 권력에 어느 정도 좀 기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기 권력과 친하다 또는 지금의 어쨌든 대통령 집권하신 대통령과 친하다라는 친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제가 참 언급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 친한 분이지만은 박수현 지사 같은 경우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누가 봐도 대통령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이고 안 지사와도 정치적 동반자 관계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한쪽 날개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을 짠 데 있어가지고도 개별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지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뭐 선거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렇죠. 또 피해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새벽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하는데 다시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나서서 사과. 사실은 이제 어제 여론이요. 그 한 사람의 인터뷰만 듣고는 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더 있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건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습관적 성폭행까지도 지금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정말 더 나와서 증언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는 지방선거에 타격 줄 거다. 두 분 다 수긍을 하셨어요. 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하한 깔아주셨어요. 허 소장님. 뭐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관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축소되도록 이렇게 지시하고 통제했던 집권 남용이 있죠. 이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현대사에서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 현대사의 금기를 깨뜨렸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또 일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해서 이 대통령 훈령을 조작하게 만든다든지 어쨌든 뭐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의 핵심이 청와대 안보실인데 그것을 수정하게 만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가 무기 업체로부터 로비스트들로부터 돈을 수수했다. 8만 달러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금기시되는 것들 다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런 거고 마지막에 돈 수수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방산비리는 사실은 국가 안보를 안으로부터 깔아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막아야 될 사람이 저질렀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뭐 지난번에 구속 적부심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고난을 당해야 될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구속될 걸로 보세요? 오늘 결정 나는데. 저는 뭐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준석 위원장 저는 근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특히 방산비리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모호한 지점이 많아가지고 무죄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그 방산비리라는 게 성립하려면은 예를 들어 뭐 향을 받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성능 기준 미달치에 해당하는 뭐 무기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과거에도 해군 참모총장 에 대해 가지고 재판 진행하면서 막판에는 무죄 취지로 이제 판결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보고요. 다만 이제 세월호 사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문서를 사고 수정한 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횡령 혐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죄값은 법상으로는 적게 규정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공무원이 가져야 될 자질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사후에 자기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수정을 가했다는 거는 아니, 자질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죄 아닙니까? 죄죠. 큰 범죄 아니에요. 죄죠. 근데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를 들어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뭐 정호성 등이나 아니면 이제 다 이제 판례들이 하나씩 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거에 빗대봤을 때 뇌물 횡령에 비해 가지고는 좀 덜하긴 하지만은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국기문란 아니겠습니까? 국기문란의 관점에서 보다면은 상당히 김관진 장관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강골 부인의 이미지 자체가 좀 소멸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구속될 거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다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투어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하한가 두 사람 정말 오늘 이 시점에서 핫한 두 사람을 꼽아오셨고 상한가로 가보죠. 상한가도 꽤 핫한 인물들을 골라 오셨을 법한데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골랐습니다. 예, 네. 윤건영 실장 특사단으로 지금 그 평양에 있는 그분. 예, 그렇습니다. 5인 중 하나. 자,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님. 저는 막판에 이분 한번 꼽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요? 이분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긴 한데 김정은입니다. 마지막 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라디오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아유, 듣고 계십니까? 좀 바빠가지고 특사단 만나. 자유의 소리 시겠습니다. 이렇게. 특사단 만느냐 바빠서 오늘 아침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일단 윤건영 실장. 아니 저 특사단 대표는 윤건영 실장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윤건영 실장 꼽아오셨어요? 윤건영 실장이 포함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왜 윤건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정영안보실장이 특사단 대표를 맡았는데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또 한 명 더 끼었어요. 맞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번 그 남북의 특사단이나 교류나 이렇게 접촉의 핵심에 청와대가 깊게 전격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왜요? 윤건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길래? 윤건영은 어쨌든 뭐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정무 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을 그때도 보좌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원실에 있을 때도 사급 보좌관으로서 선임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왔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 대표 때도 거의 뭐 모든 결정과 일정에 윤건영 상실장이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소문 들었는데요. 사실 문 대통령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경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편하게 말 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윤건영 실장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윤건영 제가 보면 윤건영 실장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세 분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차분하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흥분하거나 목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없고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신뢰가 특별히 높고 저는 윤건영 실장하고는 그냥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께 긴급히 그 당시에 의원 시절에 연락을 드릴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주변에 갑자기 연락처를 물색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가장 빠르냐? 그랬더니만은 윤건영 그 당시 비서관이었던가요? 전화번호를 주면서 여기 전화번호 하면 직통이다. 전화하니까 직통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대통령께서 참 아끼는 복심이다라는 인상을 그때부터 좀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또 신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북측과의 한 라인을 갖겠다. 거기에 한 라인의 청와대 측 핵심이 윤건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마치 거죠. 김여정이 왔듯이 그렇습니다. 윤건영이 간 것이다. 그럼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핵심은 그 서기국이거든요. 당의 서기국이 핵심입니다. 그럼 다 그쪽에 북쪽의 노동당 서기국과 청와대 비서실의 윤건영 사이에 일종의 이제 핵심 실무 라인들끼리 한 라인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이제 통일부하고 통전부하고의 한 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절차가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절차가 아주 편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숫한 실무 정보야 국정원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복심으로 특사단에 끼인 인물 윤건영 실장 상한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김정은 위원장. 네, 뭐 제가 김정은을 좋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정은이 이번에는 외교적으로 전략적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북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택지가 상당히 좁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평창 올림픽 때 전격적으로 이제
그들의 이제 특사단을 파견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우리 정의용 서훈 팀을 어쨌든 미국과 중국에도 파견해가지고 이제 북한의 어쨌든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이끌어내겠다고 이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특사단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지금 정의용 서훈 두 분은 찍고 다시 미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정당 대표 회담에 배석은 해야 될 테니까 며칠 걸릴지도 모르겠지만은 바로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번에 분명히 대통령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번에 바로 가서 서훈 원장이랑 정의용 실장이 만족할 만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한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늘 허리에 실면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또 그 대화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만약 그게 없으면은 성과가 없다고 나오면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센 말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최대한 예우하면서 우리 협상 실무 담당자들을 당신들에게 바로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정의용 서훈팀이 미국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의 어쨌든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시는 것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대북의 서훈 그다음에 대미의 정의용이 두 분을 엮어가지고 한 팀 만든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드림팀이라고 어제 박지원 의원이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랬거든요. 박지원 의원한테 뭐가 드림팀이 아니겠어요 지금. 지금 얼마나 지금. 왜요? 정치적으로 곤란하신 상황인데 청와대랑 코드를 좀 맞출 수밖에 없겠죠. 청와대와 코드 맞추기 위해서라도 드림팀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가면 드림팀일 거예요. 그건 이준석 위원장 생각. 그건 지금 박지원 대표는 절박할 겁니다. 절박해요. 대북 문제가 나오면 훈수를 한 수 놓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대북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될 때 본인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한가, 하한가 두루 짚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문자는 지금도 계속 안희정 지사 얘기. 그렇죠. 다 지금 논평들 한마디씩 다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과의 만남을 너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은숙님, 그동안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화이팅하세요. 이런 응원 문자 굉장히 많이 오고 두 분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지금 재보궐선거에 도전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고 오늘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이 원래 90일 전에 그만둬야 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후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전혀 후회할 일은 없고. 그 다시 뉴스작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때는 뭐 이렇게 방송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로. 예, 그렇죠. 저랑 전화 인터뷰 정도로 돌아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제가 지금 와서 2년 전을 시계 돌려보면 제가 그때도 선거 때 방송 그만두면서 제가 그때 제 뒤에 썰전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철희 의원이랑 헤어지면서 우리 둘 다 당선돼서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라고 제가 했는데 혼자만 이철희 의원 당선돼가지고 제가. 그게 상대적 빈곤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두 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했을지 그리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 측에서 성폭행 아니다. 합의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화관이었다, 하다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또 새벽 화관이었다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합의하였다. 마치 그러니까 비밀 연애 같은 거였다. 이런 법률적으로 거였는데 화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새벽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당에서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2부에서 얘기 좀 나눠보고요.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저희는 이건희 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삼성. 어제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전에 개설한 계좌가 27개 총 61억 8천만 원이 그 계좌에 들어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희 차명 계좌에서 61억 원 찾아낸 금융당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61억 원을 찾아낸 건데 이렇게 되면 과징금을 얼마나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30억 9천만 원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게 2008년 삼성 특검 때잖아요. 그렇죠.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10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긴 했지만 법제화가 된 거는 1997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1993년 이후에 만들어진 차명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조성된 돈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이 공백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 결국 금융당국은 61억 8천만 원의 50%인 30억 9천만 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뭐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뭐 이 이상의 어떤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만이거든요. 25년 만에 찾아냈는데 30억. 찾아낸 건 61억 원. 이건희 회장인데. 이렇다 보니까 야 허탈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쥐꼬리 아니 쥐털만큼도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특검 때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몇 개 찾았죠? 1,500개를 찾았어요. 1,500개. 그러니까 자진 신고한 계좌까지 합하면은 이제 1,500개가 되는 것이고요. 예. 찾아낸 당시 특검이 찾아낸 계좌는 1,300개에서 한 개 빠지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던 재산이 당시 기준으로 4조 4천억 원이었어요. 당시 기준으로 네. 10년 전 기준으로. 예. 이 중에 2조 3천억 원은 주식 증서 형태로 개인 금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 일단 2조 3천억은 빼고요. 네. 나머지 2조 1,646억 원이 과세 대상인 차명재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조 1,000억 원의 차명재산을 숨겨놓고 과징금은 30억 9천만 원을 낸다. 나머지 돈은 다 빼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61억 원의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까지 다 몰수한다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총 합하면 한 200억 원 수준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2조 원의 100분의 1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 수준. 이쯤 되면은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런 인식이 사회에 퍼질 수 있고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는 장사네. 이런 얘기. 이 남는 장사 내고 나서도 정도가 아니죠. 남는 장사네. 이렇게 숨길 수 있고 이 정도 세금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건희 회장만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면 다 사람들이 불법 저지르는 거죠. 예, 쥐꼬리, 쥐털만큼도 그들에겐 되지 않는다.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쥐털도 제대로 못 뽑고 끝날 수 있다입니다. 그나마도요? 네. 그러니까 차명재산 61억 원 찾아내면 뭐합니까? 세금을 부과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과징금이나 세금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찾아갈 때 원천 징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또 우리 예금이나 적금 찾아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서 돈을 찾을 때 보면 이자가 붙어서 뭐 예를 들어서 110만 원 정도가 됐다고 치죠. 예. 그러면은 은행에서 아예 세금을 공제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을 되돌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적금 뽑을 때 생각해 보면 세금 네. 공제하고 줘요. 우리가 가서 내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실명 전환해서 돈을 찾아갔잖아요. 예. 그럴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고 난 나머지 돈을 돌려줬어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돈 다 빼갔잖아요. 이미 계좌 자체가 사라진 상태. 계좌도 없잖아요. 그러네요. 실물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당국이 은행이나 증권사한테 너희들이 걷어야 될 세금 안 걷었으니까 세금 내놔. 대신 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금융당국이 은행한테 얘기를 하고 은행이 그럼 이건희 회장한테 우리가 대신 당신 것 설득력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의 답은 어땠을까? 사실은 비핵화 얘기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북한이 그동안 답하기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특히 비핵화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북한이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 문제인데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핵화를 위한 대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럽겠지만 이번에 그 특사단에서의 내용이나 또는 향후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에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논의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예, 어떻게 해요? 지금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네네. 하는 것은? 북한이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의제에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 이것은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그 비핵화 대화를 수용한 겁니다. 의제에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한이 없다는. 제한이 없다. 의제에 제한이 없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비핵화 수용으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입장은 북한은 비핵화 논의 할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였는데. 예. 그러나 의제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 의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비핵화 대화를 제안을 하거나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 정도 얘기를 했을까요? 의제 제한이 없다 정도까지는? 비핵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즉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관심 있는 사안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게. 그렇죠. 예를 들면 경제제재 해제, 그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북미 관계 정상화 등등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어느 정도는 의견이 접근돼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높은 급의 대화, 즉 이 실무적인 장관급 대화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대화까지도 일정 부분 협의가 됐고 잘 논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의제 제한이 없다 정도 얘기했을 거고 그거는 비핵화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된 것이다. 다 된 거라고 얘기한 걸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 보따리를 가지고 갔을 때 그럼 미국도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미국도 받아들일 거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화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탐색적 대화, 비핵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만나면 좋겠다라고 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탐색적 대화입니다. 탐색적 대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는 거죠. 다만 미국이 본격적인 북미 대화라고 할 때는 비핵화를 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대화인데 비핵화 대화. 북한이 비핵화의 논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논의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전달한다면 사실상 본격적인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미국도 받아들일 거다. 네. 7차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실험 중단할 테니 4월에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해라 한미도 요 정도도 얘기가 됐을까요? 덧붙여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미 군사훈련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우리 한미 양국 간의 또 군사훈련에 대한 일정과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있었고 이후에 그 문제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놓고 어떤 결정이 비핵화에 유리할 거냐, 한반도 평화 안정에 유리하냐를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홍익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북 특사보다 더 큰 뉴스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어제 저녁 무렵에 조금 방송되기 얼마 전에 저도 소식을 들었어요. 언론계에 쫙 소식이 퍼졌잖아요. 그랬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취자들도 지금 충격받으신 게 박병준님 황당합니다. 주홍규님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립니다. 김명은님 안타깝습니다. 전선희님 실망입니다. 의견들이 좀 쭉쭉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김현정의 뉴스 쇼.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오늘부로 도지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대북 특사보다 더 큰 파장의 뉴스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미처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야말로 폭탄급 미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젯밤 안희정 충남지사의 현직 비서가 TV에 출연해서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 폭로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지사에 대해서 출당, 제명 조치를 취하겠다 어제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고요.
안 지사도 새벽에 SNS를 통해서 사실상 성폭력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어제 TV에 출연한 김지은 씨는 자신 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죠.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투 운동, 철옹성 같던 정치권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는 대변혁의 시작이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2부에서 이 문제 다루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정훈 기자. 네. 예. 첫 번째 포인트를 저는 뭐 당연히 대북 특사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밤사이에 들어온 더 큰 뉴스부터 가야겠어요. 안희정의 미투 쇼크입니다. 예. 그러니까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이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게 비서의 내용이 폭로 내용이죠. 네, 안 지사의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어제 JTBC 방송에 나와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어요. 예. 그 가해자가 안희정 충남지사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 성폭행 당하고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예. 본인으로서는 거부 의사를 최대한 표현했지만 지사 얘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된 지난달 말에도 안 지사가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다시 성폭행을 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는 게 피해자 김지은 씨의 말이네요. 사실 어제 오전에 말이죠. 안희정 지사가 충남도청 직원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미투 운동을 장려하는 발언을 해서 그게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싶습니다. 네. 안 지사는 일단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에서 김지은 씨에게 죄송하다 또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이어 도지사직에서 내려오고 또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입장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지 절대 성폭행은 아니다였는데 네. 오늘 새벽 안 지사가 개인 SNS를 통해서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이렇게 다 그렇게. 수긍하는 이런 걸 이제 내놓은 거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김지은 씨는 오늘 중 변호인단을 꾸려서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이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시작된 미투 열풍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것 같은데 어제 그 회의에도 참여했고요. 지금 이 젠더폭력 대책위 TF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 2부에 초대를 해서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 포인트 일단 가겠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특사단이 어제 북한 방문했고 김정은 위원장 만났고 만찬까지 했습니다.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이요.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4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도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잠시 전 7시에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들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면담 결과가 실망스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요. 실망스럽지 않다. 네. 북한 매체도 오늘 새벽 이를 보도를 했거든요. 예. 남북 순회 상봉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는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북한은 만족할 합의. 만한 합의였다. 네,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어쨌든 특사단은 오늘 오후 돌아와서요. 미국도 찾아서 남북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 뉘앙스 차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4시간 동안 만났다는 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북한 전문가죠. 홍익표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하나만 더 보죠. 네, 또다시 구속 기로에선 김관진 전 장관입니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했다 해서 구속됐다가 네. 풀려났잖아요. 이게 지난해 11월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났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가 축소되도록 김 전 장관이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인데요. 김 전 장관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그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네요. 또 구속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포인트 보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북 특사단의 어젯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사단 5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이어 만찬까지 진행했습니다. 접견과 만찬에 걸린 시간은 모두 4시간 12분입니다. 접견과 만찬은 조선노동당 본관에 있는 진달래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접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예, 조금 전 7시 청와대 브리핑 내용을 여러분 거의 다 들으셨어요, 지금. 예, 사실은 브리핑이 좀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짧았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발한 대북 특사단 오후 3시쯤 평양에 도착했고요. 그 후로 불과 3시간 만인 오후 6시에 예상보다 빠르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만났고 4시간여 동안 회동과 만찬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 발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브리핑은 이게 답니다만 오늘 새벽에 북한 매체를 통해 나온 북한 측 입장은 우리보다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남북 순회상봉, 정상회담이죠.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과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북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을 해보죠.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겠느냐, 네. 안 만나줄 거야, 이런 얘기들 하면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웬걸요? 지금 보면은 이거 상당히 환대받은 거 맞죠? 환대라기 표현보다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회담이 잘 진행됐다 봅니다. 즉, 김정일 시대하고 다르게 예. 김정은 시대에서 북한의 외교 행태를 보면 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공식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좀 달라진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뉘앙스가 근데 조금 달라요. 우리는 네.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북한은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네. 이건 우리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북한이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우물가에서 숭늉하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 남남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게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표현 자체에서도 약간 좀 보수적 표현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과를 늦게 발표하고 내용도 짧은 것도 신중함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 이제 무슨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대규모 방북단이 가면서요. 예. 통신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합니다. 기자들도 같이 기자가 가죠. 예. 통신시설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팩스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을 하는데 예. 이번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소수국 기자도 없고 그다음에 통신선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팩스로만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이나 아주 내밀한 내용들, 내밀한 어떤 중요한 합의 사항을 팩스로 보내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팩트 위주로 사실관계 위주로 팩스를 보냈고 예. 중요한 거는 현재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팩스 안에 합의가 네.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걸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특사단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길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팩스에 적었을까 이 부분인데 먼저 우리 특사단은 대통령 친서를 품고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전달 내용이 될 텐데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다든지 혹은 핵 동결 수준의 제안까지 그 친서 안에 담겨 있었을까요?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도 추측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자세한 내용, 예를 들면 비핵화의 수순이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영철 부위원장 왔을 때 저는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이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이 중요성, 그 다음에 비핵화를 넘어서서 어떤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죠. 그 문제를 좀 더 높은 의제를 비핵화를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함께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냈으니까 더 돌려줘 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복잡하군요.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죠. 애초부터 법에 허점이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금융당국은 차명 계좌가 드러났을 때
계좌에 돈 남아 있을 때, 돈 찾아가지 않았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했어야 되죠.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거든요. 예, 예. 그럼 2008년도에 만약에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더라면 지금보다 10년치가 더 앞서서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세금을 과세를 훨씬 더 많이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조가 30억 원만 추징해도 되도록 줄어들 때까지 봐준 건 아니냐. 이런 눈 얘기를 질끈 감아준 거죠, 사실은. 김청취자 오호규님 외에 많은 분들이 다 아세요. 이렇게 생각들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서민들 만기 적금에다가도 돈 따박따박 세금 붙이면서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세 번째 행간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러나 삼성은 느긋하다입니다. 느긋해요? 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뭐 이건희 회장 자신이겠죠. 이건희 회장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불명.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입니다. 아하. 사회적인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세금 제가 철저히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그리고 삼성 입장에서는요. 이게 10년 동안 차명재산 논란을 질질 끌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번 기회에 30억 내고 그냥 손 탁 털면 돼요. 깔끔하게 끝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느긋한 건 금융당국이나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반응이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예. 그런데 차명재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퇴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하. 그 자리 떠난 사람들한테 당신 책임지시오로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들 차명계좌. 속만 터지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차명계좌 감사 결과 발표는 났지만 국민들이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젯밤 안희정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정무비서의 폭로. 정말 충격적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지 1시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안희정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신속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뭔지, 어떻게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민주당의 젠더폭력 대책 TF 위원장입니다. 남인순 의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도 마련이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젯밤에 이 두 패널 중에 한 분이 하한가를 바꿨다 그럽니다. 예, 이유가 있었겠죠. 상한가, 하한가 체크를 해보고 오늘 허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과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 마지막 인사 좀 나눠보시죠. 그 전에 첫 순서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또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고 GM 사태 있죠. 게다가 청년들 일자리 문제 심각하죠. 또 뭐 재건축, 부동산 얘기까지 참 물어야 할 질문 산더미인데요. 시간 되는 데까지 부지런히 물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질문 받으면서 출발합니다. 경제 이슈는 언제나 뜨겁습니다만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이분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초대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죠. 김동연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열흘 지나면 취임 9개월이시라고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정신 없으셨죠? 이제 뭐 바쁘게 지내는데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뭐 애쓰고 있습니다만 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9개월 동안 꼽아보라면 어느 때를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국회에서 뭐 예산 통과할 때도 그랬겠지만은 작년 가을에 뭐 여러 가지 그 대외 변수로 좀 우리 경제의 그 위험 요인을 작용했을 적에 그런 문제 해결하는 문제들 뭐 한중 통화 수합이라든지 또 그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삶의 질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좀 더 나았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리 경제 지표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3%대 예상하고 있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랄까요?